이제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반굴절하는 모양을 갖는 직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래요. 별거 없죠, 그죠? 후반굴절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LW 평면으로부터 이제 진행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LW 평면에서 이렇게 임금률이 상승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대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소득 효과에 의한 증가폭을 판단하면은 점이 왼쪽으로 가는 영역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쪽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대체 효과가 조금 더 임금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소득 효과가 조금 더 커지면서 이제 궤적 자체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꺾여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PPC예요. PPC. 가격, W라는 가격이 바뀌었을 때 변화하는 궤적을 우리는 PPC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노동 공급 곡선으로 반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정 영역에서 LW 평면을 기준으로 우상향하던 곡선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후반굴절, 후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영역에서 W가 상승하면은 이제 L 값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예컨대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W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것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균형 노동량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줄어들게 됩니다. L0에서 이제 L1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 경제의 L, Y 생산함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GDP가 줄어야죠. 그죠? GDP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균형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 말고는 없어요. 두 번째, 만약 여가가 열등제라면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떠한 모양을 갖게 될 것인가? 얘도 그림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여가가 열등제라고 합니다. 봐요. L, W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L 곡선이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택점이 예컨대 이런 곳에 위치한다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W가 상승했기 때문에 접하는 좌표를 새로 찾으면은 대체 효과는 이렇게 여가량을 감소시키죠. 여가량을 감소시키는데, 문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열등제가 돼버리면은 최종적으로 좌표 자체가 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소득 효과에 의해서 달성되는 좌표가 더 왼쪽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 효과마저도 이제 대체 효과에 더해서 같은 방향으로 여가를 줄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따라서 무조건 W가 올라버리면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전부 여가를 줄이기 때문에 무조건 LW 평면에서는 우상향하는 LS 곡선이 도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상쇄되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두 번째 문제처럼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필연적으로 달성이 됩니다. 됐죠. 세 번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모형에 입각한 노동 공급 이론이 갖는 한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자, 사실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건 내가 여가 시간을 조절하는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 경제에서는 자신의 노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따라서 LS 곡선을 사실 우상향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W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행동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W가 떨어지면은 다른 데로 옮기면서 실제로 이제 노동 공급량 자체가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현실 경제에서는 다 그렇지 사실. 미시경제학에 나타나는 모형들이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이제 응용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실 설명력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접하는 좌표를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건 이제 문제 풀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정하고 풀어야죠. 그죠? 네 번째, 자본주의에 대한 수요와 자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내용을 달리하는가. 자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나와요. 자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그 K하고
이제 R 평면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K하고 R 평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하는 게 바로 K, S가 되고 우하향하는 것이 K, D가 되는 요 기본적인 논리를 따라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윤극대화로부터 나온 거죠. 기업의 이윤극대화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본재에 대한 수요라고 있습니다. 자본재에 대한 수요인데 얘는 자본재가 이제 커피 머신 제가 이제 거실 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커피 머신이라는 이 PK가 설정되어 있을 때 얘를 쓸까 말까의 고민은 거시경제학 테마나 다름이 없습니다. 투자를 증가시킬까 말까에 대한 수요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로 고민하죠. 첫 번째는 자본재를 썼을 때 증가하는 매출액, VMP, K를 일단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커피 머신을 사들이면은 커피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가격을 곱하면은 매출액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비용을 따지죠. 유저 코스트하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본재를 구매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자율을 포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률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전자가 크면 증가하는 게 자본재 수요의 증가인 것이죠. 그죠? 당연히 둘 다 이윤극대화가 전제돼요. 둘 다 이윤극대화가 전제되는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쪽에서 이윤극대화를 하면서 수요라는 측면은 이자율하고 이제 자본재 수량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자본재의 수요에 대한 것은 그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론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자본을 기계를 사면서 벌 수 있는 돈과 이제 발생하는 비용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개념이 달라요. 5번 한 대에 2,400만 원의 가격이 붙은 자동차가 있고요. 운전하지 않고 마당에 주차해 놓습니다. 단위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죠. 한 달 동안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이제 비용을 따지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문자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 자동차의 가격을 PK로 봐야죠. 자동차의 가격을 이제 PK로 봅시다. 그럼 자동차를 구매했으니까요. 본인이 포기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자동차의 가격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2,400만 원은 이제 내가 이자 수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포기를 해야 되고 거기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률만큼 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둘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12분의 1 하셔야 돼. 왜냐면 이건 이제 자본재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1년 단위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 달 기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이제 12분의 1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2,400이고요. 그 다음에 R하고 델타가 각각 얼마였을까요? 10%. 자,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는 감가상각률이 0.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율은 6이라고 했으니까 0.0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둘을 합치면은 0.16이네요. 그죠? 0.16.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이거 먼저 계산하면 편하겠다. 그죠? 이게 지금 12로 나누면은 200이고 32. 32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2가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5만 원이라는 맥이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세 보험료가 한 달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얘는 이제 나눌 필요가 없죠.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플러스 5, 37이 바로 매 이제 월별로 발생하게 되는 본인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이쪽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맥이 발생하는 실제 비용과 또 맥이 사라지는 감가상각률에 또 맥이 포기해야 되는 이자까지 모두 포함해야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최대한으로 일할 때 200시간을 할 수가 있고요. 그의 시간당 임금률은 2,000원입니다. 이 사람이 160시간을 노동을 선택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는 LM 평면에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LM 평면에 그려야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이제 실제 어떤 효용의 변화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L하고 M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둘 다 정상제바로 전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가용 시간이죠. 200시간입니다.
근데 노동 시간을 160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가 시간을 40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쯤 정도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예산선은 직선이죠. 마이너스 W를 기울기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로축은 W가 얼마죠? 2,000원, 200, 2,000. 그러면은 40만 원쯤 되나요? 이쪽이 40만 원 정도 찍히면 될 것 같습니다. 200에 2,000원 맞네요. 따라서 이 예산선에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는 40시간을 여가로 즐기는 이곳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죠? 이곳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이제 매달 30만 원의 생계 보조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가가 또 열등제라고 합니다. 여가가 열등제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평면에서 예산선을 이렇게 도출합니다. 본인의 소득은 원래 가지고 있던 초기부에 거기 이제 가용 시간을 보통 이제 H라고 적거든요. H 마이너스 여가 시간에 임금률을 곱한 게 바로 본인의 소득이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원래 이게 제로였는데 여기 이제 30만 원씩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30만 원이 플러스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30만 원어치 올라간 채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울기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예산선은 이게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나가는 것인데, 소득만 증가했는데 열등제가 여가 쪽이에요. 그럼 실제 선택점은 왼쪽 가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하겠죠. 초기점에 비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로에 비해서 이 원점은 왼쪽 위로 올라가죠. 어려운 문제가 지금 초반부에 지금 하나도 없네요. 기본적인 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거시경제 이론에서 투자 수요 함수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감소 함수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정의 미시경제학적인 기초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론입니다. 때마침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VMPK 곡선이죠. K를 기준으로 VMPK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보통 전제를 하세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체감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VMPK. 근데 유저 코스트는 자본량과 상관없이 일정하죠. 수평으로 전제를 합니다. 수평으로 전제해서 PK는 R 플러스 델타. 현재 자본량이 여기인데요. 문제에서 이자율의 감소 함수.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면 되죠.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이 우하향하는 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이 곡선이 하방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곡선이 하방으로 떨어지면 최적 자본량이 K1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거리를 우리는 델타 투자로 잡아요. 델타 K를 보고 우리는 델타 투자로 잡고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비례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가치법이에요. 현재가치법을 통해서도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데, 그 현재가치법은 이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프레젠트 밸류를 따지는데요. 이거 매출액이라고 합시다. 매출액. 그리고 요거 이제 비용이라고 해볼게요. 이번 기회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다음 기회도 발생하죠. 근데 그거는 1 플러스 R로 나눠서 현재가치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기회에 또 발생하죠. 이거는 1 플러스 R에 제곱으로 나눠서 현재가치화 시켜야 되고요. 쭉쭉 갑니다. 뭐 영원히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N기 정도 설정하면은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비용이라는 거는 여기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비용은 초반에 집중돼요. 그 C0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좀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C1, C2 등등은 거의 제로나 다름없을 정도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은 이제 분산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분산이 되죠. 따라서 초반이 아니고 다음 기부터 분산이 돼요. 다음 기부터 분산이 된다라면은 처음에 이제 장사 영업 개시 안 했을 때는 B0가 오히려 제로가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가 B1, B2 등등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현재가치법으로 따졌을 때 0보다 살짝 컸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할 때에는 얘네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은
매출액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죠? 매출액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양수였는데 음수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자율이 원래는 예전 기준으로 양수였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비용은 그대로고 이거 오른쪽 쭉 더해야 되는 게 떨어지면서 음수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프레젠트 밸류가 양수였던 기업이 이렇게 프레젠트 밸류가 음수가 돼버리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가 줄죠. 반비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 함수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로 판단하면 무리가 없어요. 이자율의 증가 함수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살짝 관점을 바꾸기도 하죠.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투자를 합시다라고 돈을 지불하는 거는 저축자들이에요. 그 방향은 정해관계지. 그지? 수익률이 좋으면은 내가 소비를 줄이고 조금 더 저축을 많이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일 것이지만 근데 기업이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은 싫어. 나는 투자를 오히려 줄일 것이야. 그럼 초과 공급이 생기면서 이자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반비례 관계로 투자의 방향성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8번. 부의소득세제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받도록 한 다음에 스스로 번더니 1원 상승할 때 보조금이 T1씩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T는 0과 1 사이 값이에요. 0과 1 사이 값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간당 임금률이 3,000원인데 G를 월 15만원으로 하고 T를 0.3으로 하는 부의소득세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의소득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테마가 아니라서 바로 이제 그림만 완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제가 없어요. 부의소득세가 없으면은 LM 평면을 기준으로 그냥 원점에서 출발하는 걸 보시죠. 초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예산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적혀 있던가요? 300시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300시간이면은 현재 지금 이제 W를 기준으로 일을 300시간 하면은 시간당 임금률이 3,000원이니까요. 90만원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절편이 90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부의소득세는 여기를 플러스 15만원을 시켜주고 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초로 이제 15만원을 주고 출발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번 돈을 그대로 주머니에 꽂아주진 않고요.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이제 소득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선 자체는 조금 더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완만해지면서 80 나오나요? 80? 이 정도의 그 숫자가 꽂히게 되는 것을 정부가 이제 제도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여기다 이제 푸시하시면 돼요. 여기 기울기가 이제 아까 3,000원이었죠? 마이너스 3,000이고 얘는 0.7 곱하기 3,000입니다. 30%를 빼앗아 간다고 했기 때문에 70%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기울기가 0.3 곱하기 0.7 곱하기 3,00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산선을 도출을 했고요. 그의 노동 공급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점을 선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컨대 이런 점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런 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점을 선택하던 사람이 그냥 일을 접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쪽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나눠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체효과는 여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죠. 그죠? 근데 다만 이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효과는 여가를 증가시키고 이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효과는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여가를 증가시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효과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재화인 여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니까요. 예상컨대 소득이 줄었으면은 여가를 줄이죠. 그죠? 이쪽은 소득 효과, 소득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여가를 늘리죠. 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의 충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체 효과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면서 이거 잘못했네. 그죠? 예, 증가하는 방향이죠. 죄송합니다. 대체 효과는 현재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지면서 여가 소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왔다 갔다 상쇄가 되지만 이분들은 여가 소비가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문제 역시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9번, 두 기간을 사는데 1기의 소득이 500이고 2기의 소득이 300이고요. 기간당 이자율이 50%로 마음대로 빌려주고 빌려줄 수도 있대요. 그리고 C1, C2 평면에 대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C1, C2 평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초기 부전점은 있죠. 500만원하고 300만원입니다. C1, C2 평면에서 500만원하고 300만원이고요. 다 배우셨던 모형이라서 그래요. 이쪽이 이제 500이고 이쪽이 300이라고 한다면은 예산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진짜 쉬운 문제 아닙니까? 현재 쓰는 거, 미래 쓰는 거는 현재 가치화 시키면 되고, 현재 버는 거, 미래에 버는 거는 또 현재 가치화 시키면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항은 상수예요. 왼쪽 항이 변수들이기 때문에 세로축만 놔두고 넘긴 다음에 가로축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50%라고 했잖아요. 50%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편이죠. 이자율이 너무 높네. 두 번째, 1기에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2기의 소비를 그 기의 소득보다 더 크게 만들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차별 곡선이 그냥 여기 접혀있는 사람이죠. 뭐죠? 무차별 곡선이 이곳에 접혀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2, 제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 세 번째,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여전히 자유롭지만 이자율도 계속 50%인데 남에게 빌릴 수 없다라면 그의 예산선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현재 초기 부전점으로 찍은 거에서 어느 점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오른쪽이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예산선이 짧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에선 예산선이 짧아지고 오른쪽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문제 예산선 변화고요. 거시경제학에선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유동성 제약이라고 하죠. 유동성 제약 또는 차입 제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입이 불가능한 케이스의 예산선을 꺼내주시면 되죠. 이 사람은 상관없죠.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선택점하고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점은 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김수현 씨는 두 기간을 사는데 그의 이제 전생에 걸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용함수가 선이네요. 선형 효용함수를 갖습니다. 선형 효용함수를 갖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C1, C2 평면에 그리면은 선 형태의 MRS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 형태를 갖는 효용함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C0 플러스 1 플러스 타우의 C1이에요. 그러면 원래 C1, C2라고 하면 좋은데, 그지? C0, C1으로 뭐 보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MRS 구하는 거 쉽죠? 세로축을 C1으로 설정하고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타우가 달라붙는데 MRS는 음수까지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플러스 타우가 바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당 이자율이 R로 주어져 있으면 효용극대화 선택은 어떤 식으로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자, C0하고 C1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이제 시점을 C1, C2라고 말을 안 했는데 현재와 미래에서 나의 이제 예산선을 도출하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C0하고 C1을 1 플러스 R로 나눴을 때 나의 Y0하고 Y1을 1 플러스 나눴을 때 현재 가치가 일치해야 되겠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기울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게 더 크냐 이게 더 크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포함시켜서요. 만약에 타우 값이 만약에 R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잖아요. 예산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무차별 곡선은 어디로 가야지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까?
이 점으로 가야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타워 값이 r보다 크면 이 점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타워 값이 r보다 작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MRS가 완만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죠. 이렇게 타워 값이 더 작으면은 이런 점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점이 선택 가능하기도 하죠. 이런 점이 선택 가능하려면은 양자가 일치하면 그만입니다. 선형 효용함수에서 배우셨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서 여기 뭐 추가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선의 형태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현실 설명력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큰 의미가 사실은 잘 보이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11번. 똑같은 일을 하고 소득도 똑같습니다. 연봉이 3,000, 내년은 3,300만 원이고 두 기간에 걸쳐서 효용극대화를 추가합니다. 연간 이자율이 10%임을 가정하고 그들의 소득의 현재 가치와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식을 도출하라고 합니다. 뭐 해왔던 작업 중에서 또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네요. 일단은 좌표를 먼저 찍으시고요. 누가 해놨네. 그지? 여기다 이제 이자율에다가 0.1 넣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1, C2라고 합시다. C1, C2 평면에서 잠깐만. 또 C0, C1이라고 했네. C0, C1. 출제되면 C1, C2라고 할 거예요. C0, C1, C0, C1이라고 하고 접근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현 시점에는 3천만 원을 받고 미래에서는 3,300을 받습니다. 나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1이죠. 그죠? 1.1.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예산 제한식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적을 수 있어요. C0 플러스 1.1분의 C1 이퀄 3,000 플러스 3,300만 원의 1.1로 나눈 값이니까 오른쪽은 사실 6,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6,00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나의 예산선이고요. 기울기는 1.1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바로 예산선입니다. 1.1 마이너스 1.1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계 대처율을 도출을 시켰는데 MRS가 2 곱하기 C0분의 C1이 나왔어요. 효용 극대화 조건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예산선은 뭐 어쨌든 도출을 했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호지는 나의 효용함수로부터 근거한 MRS를 도출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MRS가 2 곱하기 C0분의 C1이라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효용극대화 조건은 얘하고 뭐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산선의 기울기, 절대값 씌운 거 1.1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1개 조건이 먼저 바로 나와버려요. C1은 2.2 곱하기 C0여야 합니다. 근데 다만 C0로 정리하는 게 조금 나으려나? 올해 얼마를 저축할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을지는 모르는데요. 어차피 둘 다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C1을 먼저 구하시죠. 예산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선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가 2.2 곱하기 C0 놓으면은 왼쪽에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C0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6,000이니까 C0는 3,000이 되네요. 아니죠. 2.2니까 2가 돼서 3이지, 3. 그지? 3이 되기 때문에 C0는 2,000이 되네요. 따라서 현재 소득은 3,000인데 내가 쓰겠다는 건 2,00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저축량은 1,000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점은 이쯤에서 나타나는 거죠. 호진의 선택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제 호진의 저축량은 이제 델타 S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1,000이 되는 것이죠. 그죠?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영은의 한계 대체율도 주어졌는데 또 다른 연습 문제일 뿐이죠. 또 다른 연습 문제를 푸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계 대체율을 또 그대로 한번 써먹어 봤더니 세 번째 문제에서는 MRS 영은 거는요, 이번엔 C0분의 2 곱하기 C1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얘하고 뭘 일치시키는 점에서 효용극대화가 달성되겠습니까? 1.1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봤더니 C1은 넘기고 또 넘기면은 2분의 1.1 곱하기 C0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얘를 예산선에 대입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예산선에 대입해봤더니
C0 플러스 1.1분의 1.1 2분의 C0는 6천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기도 쉽게 나오네요. 따라서 쭉쭉 나누고 이제 2분의 3이 되는 것이니까 3분의 2 C0는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쪽은 저축이 오히려 마이너스 1000이에요. 대출을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출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문제에서 답은 이제 4000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접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축량이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찍어주시면 그만이에요. 두 사람이 저축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라. 뭘 직관적으로 설명해요? 여기 효용함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미래 소비에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 번째 사람은 현재 소비에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상대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따라서 누군가는 저축을 하고 누군가는 차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문제의 직관적인 판단 역시 사실은 효용함수가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와 B 두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하자. A는 구입 즉시 10억 원의 수익을 주고 내년에는 20억 원의 수익을 주는 반면 B는 내년에만 31억 원의 수익을 준대요. 어떤 것이 더 좋은 투자인지 계획을 알아내보라. 이거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각각 현재 가치화 시키면 되죠. 그죠? 각각 현재 가치화 시켜서 큰 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대소만 비교하면 돼요.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10 플러스 다음번에 얼마 번다고? 20을 번다고요? 근데 현재 가치화 시키려면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1.2로 나눠줘야죠. 이게 바로 A 대안입니다. B 대안은요, 이번에는 못 벌고 다음에만 31억 원이요? 31억 원? 이거 1.2로 나누면 되죠. 이게 B 대안입니다. 누가 큰지만 비교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뭐 계산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넘겨주면 빼요. 빼 넘겨주면은 12분의 11 12분의 11 왼쪽이 더 크네요. 여긴 10이 남아있고 오른쪽에 넘겼더니 1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따라서 A 안에 투자한다라고 판단 내리시면 돼요. 혹시라도 실전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대소 비교만 하면 충분하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 소수점으로 나누시고 정리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A가 더 크다라는 걸 꺼내주시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점수를 따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13번, 사업을 하는 박선정 씨는 자동차를 1년에 2만 킬로 정도 운행하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00원입니다. 낡은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당 10km밖에 못 가는데, 새 차는 아니고요. 다른 중고차를 사면은 리터당 20km를 더 갈 수가 있어요.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죠? 금액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금액을 따지려면은 이제 단위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단위를 유심히 보시면은 계산할 때 나눠야 될지 곱해야 될지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봅시다. 좀 이어서 볼게요.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비용만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 언제라도 1,000만 원을 쓰면 된대요. 이자율을 5%로 가정하고 식만 세웁시다. 이거 뭐 계산하는 게 큰 이제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식만 세우도록 합시다. 일단은 원래 자동차를 계속 이제 유지를 했을 때 3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현재 가치화 시킬 필요가 있죠. 그죠? 그 비용만을 현재 가치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기름값만 현재 가치화 시키려고요. 기름값은 봐요. 1년에 2만 킬로를 탑니다. 2만 킬로미터를 타요. 자, 원래 차예요. 원래 차 이제 유류비를 말하는 겁니다. 유류비. 자, 2만 킬로를 타니까 곱하기 2만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비가 얼마예요? 연비가 1리터당 1,000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원을 꺼내야 돼요. 원. 근데 2만 킬로라고 했기 때문에 1리터당 10kg. 여기다 1리터를 곱하면 안 되죠. 그죠? 10을 곱하면 안 되지. 왜? 키로를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만 남기기 위해서는 킬로미터분의 이제 리터가 나와야 돼요. 1리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킬로미터분의 리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분의 1이 곱해져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단위를 봐서 얼마가 나올지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 단위를 고려해서 역수로 넣어야 될지 바로 넣어야 될지 판단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둘을 곱하면 리터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터분의 원을 곱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기름값은 리터당 1,500원이다. 따라서 곱하기 1,500원 곱하기 리터분의 원. 어때? 단위만 쭉 보면 이제 남는 것은 원밖에 남질 않습니다. 이건 사실 경제학의 팁은 아니고요.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실 1차 시험에 대한 팁이 될 수도 있어요. 단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원화로 이제 계산할 때는 단위가 뒤집혀서 곱해야 되는지 그냥 곱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은 어차피 단위끼리 나뉘면서 최종적으로는 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2,000에 1,500이니까 얼마야? 2,000에 1,100만 원 단위 나올 것 같은 300만 원인가?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도출하면 그만인 거예요. 1년 기준입니다. 1년. 근데 그 중고차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새로 교체할 차. 교체할 차를 또 계산하는 건 좀 이제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데 연비만 2배예요. 리터가 이제 10km 갔던 게 리터가 20km 가기 때문에 비용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하시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체할 차의 유류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지만 15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제 150만 원. 이제 필요한 숫자를 꺼냈기 때문에 식만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식만 세우는 걸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식만 세우자는 것인데 봐요. 현재 지금 당장 교체한다. 지금 당장 교체한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1,000만 원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만원 단위로 갑시다. 만원 단위로 1,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당장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R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연비, 유류비는 연말에 계산한대요. 이상한 상황인데 연말에 계산하면은 일단은 3년 동안 이제 탄 거에서 이번 연도에 쓴 거는 지금 교체했기 때문에 150만 원이 들어요. 그죠? 150만 원이 들고 그거를 1 플러스 R 얼마라 그랬지? 5%였던가? 그죠? 5%죠? 따라서 0.05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쓴 거는 150 기준으로 바로 합시다. 1.05로 이제 제곱한 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0만 원 한 번 더 쓴 거는 1.05에 3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3년 뒤 교체하면요. 3년 뒤 교체하게 되면은 일단 연비가 안 좋아도 이게 300만 원씩 계속 매년 들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300만 원을 1.05로 나눈 것과 또 300만 원을 1.05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그 다음에 300만 원을 1.05의 세제곱으로 나눈 걸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3년 뒤에 교체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1.05의 세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연비 내면서 바로 바꿔야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실전에서 물어볼 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죠? 뭐 사실 복잡할 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빼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빼서 막 지워지는 느낌도 아니죠. 그죠? 빼봐야 150씩 다 그대로 남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식만 세우는 거 연습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실전이었다면은 계산할 수 있게 줄 겁니다. 계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소진 가능 자원의 성격을 갖는 석탄의 50년 후 톤당 가격은 $25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 1톤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 연간 이자율이 5%임을 가정하고 석탄의 희소성 비용을 계산해봐라. 이거는 부록에 적혀 있는 거죠. 그죠? 부록 한번 다시 읽어보자라는 의미의 연습 문제이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250만 원이래요. 미래에 250만 원인데 현재 가치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율이 뭐 몇 프로? 0.5%? 1.5%? 자, 1.05에 뭘 계산하라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하실 겁니까? 곱하기 50번 한번 곱해, 안 돼. 안 되고, 자, 일단은 뭐, 저도 보고 왔으니까 계산기 집어넣고 한번 해봤어요. 21.8이 나오더라고요. 21.8이 나오는데, 현재 지금, 이게 그, 한 톤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10예요. $10. 희소성 비용을 계산해봐라. 희소성 비용을 계산해봐라. 실제로는 이제 소진 가능한 자원에서는 단순하게 현재 가치화 시켜서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희소성에 따른 없어질 수 있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상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채굴 비용이 이제 10% 들죠.
그죠? 채굴 비용이 10%가 드는데 남아있는 11.8이 희소성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제가 설명 추가로 드릴 게 없는 것이 이제 부록 한 번 더 보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돼요. 간단하게 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만 체크하는 선에서 우리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